안녕하십니까. 배우면 세상을 보는 힘이 생기는 사회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에 대해 공부할 것이에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살펴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할 4, 5, 6단원은 중학교 세계사 사회교과와 연계되어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배울 고2, 고3 때 배울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와 연계됩니다. 우선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04페이지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 신분제도를 풍자한 그림으로 배부르고 살찐 제1신분 성직자와 2신분 귀족이 늙고 힘없는 제3신분 시민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 속의 문제점이 바로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약 2%에 2%에 해당하는 약 1, 2신분이 약 98%에 해당하는 제3신분을 지배하며 부와 명예, 권력을 독점했고 제3신분은 1, 2신분을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 군역, 공납 등을 부담하면서 그에 걸맞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제도 또는 구체제를 비꼬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제도의 모순이 뭘까요?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에는 오늘날 의회와 비슷한 3부회가 있었습니다. 이 3부회는 제1신분 성직자와 2신분 귀족 그리고 제3신분 시민이 모여서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수결 방식이 신분별 표결 방식으로 아주 치사합니다. 이 모두 모여서 다수결을 하면 좋겠지만 3부회에서는 신분별 표결로 1신분은 1신분끼리 모여서 회의한 후 그 결과를 한 표로 인정하고 2신분, 3신분도 역시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후 그 결과를 한 표씩 인정했어요. 1, 2신분은 지배층이다 보니까 입장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지배층은 2표, 또 피지배층은 홀로 1표. 그래서 전쟁하자, 세금 걷자 하면 1, 2신분은 찬성하니까 찬성 2표, 3신분은 직접 전쟁해야 되고 직접 세금 내야 되니까 반대하겠죠? 반대 1표.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이 지배층의 입장에 따라 2대 1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표결 제도를 우리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제3신분 시민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시민계급의 성장 배경에 대해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세에 그 농업의 발달로 재산을 가진 시민들이 등장했어요. 또한 십자군 전쟁과 신항로의 개척, 이것으로 동서양의 무역로가 확보되면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화폐 경제가 등장하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상공업자와 그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즉 상공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달하게 돼요. 두 번째로 근대 초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따라 그동안 신이나 교황에게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개인의 해방, 즉 인간 중심의 문화, 인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신앙이나 성직자에게
맹종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성을 중시하게 되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활하려는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근대 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와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 개인은 소중하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절대 왕정기의 왕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했고 상공인들에게 식민지 무역을 통해 돈 벌어와서 세금 좀 내라 라고 한 것이죠. 이때 수많은 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대 왕정기에 왕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상업을 진흥하면서 수많은 상공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 인문주의와 개인주의의 발달, 부를 축적한 상공인의 등장,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상공 시민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그 돈 벌면서 확 떠버려가지고 앞에 신흥자를 붙여서 신흥 상공 시민계층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흥 상공 시민계층들은 역사적으로 구제도의 모순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하였고 사상적으로는 즉 생각적으로는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국민주권론, 천부인권설, 저항권 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민혁명은 스스로 왕을 몰아낸, 즉 왕이 없는 시민사회를 만들었어요. 시민이 원했던 사회는 난폭한 절대군주가 없는, 즉 정부의 영향력이 극소화된 야경국가, 소국국가였던 거죠.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는 모든 시민이 아닌 일부 부르주아, 즉 재산이 있는 시민들만이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때 소외되었던 여성, 유색인종, 노예, 재산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 계층 등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참정권 확대 운동과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게 돼요. 비로소 20세기 초에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보통선거의 확립, 즉 누구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주인되는 현대 시민사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세와 근대 초 노예적인 시민이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에서는 일부 부르주아가 주인되었고 또다시 보통선거로 인해 모든 시민이 주인되는 현대 시민사회가 열린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은 근대 사회의 시민이 어떤 이유로 성장하셨는지 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시민계급은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민계급이 성장한 만큼 시민들은 그들의
권리, 즉 인권을 요구하게 된 거죠. 이 인권이라는 것은 부자만, 백인만, 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이 인권의 본질은 인간 존엄성인데요. 인간 존엄성은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인권은 네 가지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천부성입니다. 이 천부성은 말 그대로 인권은 하늘 또는 자연이 준 것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인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권력자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내 건데요. 하늘이 준 건데요. 그래서 인권은 빼앗기면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불가침성입니다. 불가침성은 국가나 다른 사람이 절대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남에게 양도, 즉 빌려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살 먹은 젖먹이나 70 먹은 노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은 양으로 존재하며 서로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보편성이란 인권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항구성은 인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영구히,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죠. 자, 인권을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그림에서 보듯이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고요. 이러한 인권이 현대사회에는 실정권까지 확대되었고 인권과 실정권을 합쳐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권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화시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인권의 특징. 인권은 국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천부권이죠. 이런 것을 자연법주의에 근거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국가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기본권 또는 국가 이전부터 있었다 해서 전국가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의 권리죠. 인간의 권리. 한국 사람만? 아니죠.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한국에서도 누릴 수 있고 한국인이 세계 어디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권을 얻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태어나기만 하면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인권은 포괄적 권리 또는 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권이 그 현대사회에 와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것은 하나의 예일 뿐.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다 보장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초상권, 조망권, 스포츠권, 생명권, 여자친구라든가 끼니 횟수라든가 대학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 등도 우리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다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그 국가 내적 실정권은 법에 실제로 정해진 것만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법 실증주의에 근거한 권리이며 열거적 권리 또는 열거 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해야 누릴 수 있으므로 국가 내적 기본권 또는 국가적 권리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 대통령 선출하는데 뭐 미국인, 일본인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미국 대통령 선출할 때 한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실정권이죠. 그리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실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참여하거나 요구해야 누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선거하러 나가야 되고요. 억울한 일 있으면 재판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요. 가난하면 도와달라고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정권은 적극적 권리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했을까요? 다음 표는 근현대사에서의 그 인권 보장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변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권 보장을 위한 역사와 노력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